오늘은 그 시험 이론 시험 40 문제 중에서요. 그 소단원 해가지고 나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요거는 항공기랑 지금 그 공량항공기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는데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어떤 그 범위에서 동력 비행장치는 115kg, 그 다음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70kg, 그 다음에 무인 비행장치에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150kg 이하, 무인 비행선은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이게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입니다. 이게 요거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장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류에서 사람이 탑승하는 거는 신고를 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줄에 매달려 놓은 기구를 얘기합니다. 그 수원에 가면 그 사람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끈이 땅에 묶여져 있거든요. 네. 그게 계류식이에요. 네. 그런 게. 자,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프로펠러나 아니면 어떤 그 엔진이 되겠죠. 그런 거를 돌려서 아니면 추진해서 밀어내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범위는 벗어날 거 없고요. 자, 노탐, 그다음에 AIC, AIP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주로 뭐 비행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뭐뭐뭐가 뭐냐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빨간 글씨 보면 자, 노탐은 항공 고시보예요. 이거는 그 나중에 구술 시험 때도 꼭 물어보는 겁니다. 주기가 28일이고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 요거는 뭐냐면 어떤 그 여객기 기장이 여기 비행을 할 때 갑작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위험하거나 어떤 경고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북한 애들이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태평양 그쪽에 기상이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노탐입니다. 자, 그리고 AIC는 항공정보회람인데 이거는 빨간 글씨 보시면 장기간 예상되는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령, 어떤 규정, 절차 한 번 바꾸면 오래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통지문이 AIC입니다. 항공정보회람. 빨간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장기간 예상되는, 그러면 AIC. 자, 그 다음에 AIP는 간행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월간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공항, 관제, 항로 등 이런 것들이 다 살짝 변경된 것들을 알려주는 거를 AIP라고 합니다. 공역을 고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노탐은 항공고시보, 장기간 예상되는 AIC, 그 다음에 공항, 관제, 항로, 공역 이런 것들은 AIP다. 이거는 꼭 나옵니다. 자, 이것도 고정익의 어떤 뭐 분류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자, 고정익, 우리 비행기 형태죠. 다음 회전익, 헬리콥터 형태입니다. 다음에 가변역, 틸트 로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V톨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뜰 때는 드론처럼 회전익처럼 뜨고요. 날아갈 때는 고정익처럼 날아가는 게 이런 가변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드론 택시도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야지 연료가 더 효율이 좋거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축 반전형은 그 한 축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반시계가 있어서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토크 현상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거를 동축 반전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밑에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무인 항공기의 ADT랑 요거는 약간 좀 저희가 쓰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임무장치, 영상이랑 비행 데이터를 송수시하는 장치를 AD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DJI 걸 쓰기 때문에 뭐 어시스턴트 또는 뭐 데이터 링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공식 용어가 ADT입니다. 자, 드론의 구조입니다. 요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뭐 지자계 센서, 기압 센서,
뭐 GPS 이런 것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드론의 기본 구조를 보면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CW고요. 그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CCW입니다. 이게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모터랑은 반대로 돕니다.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 2개, 반시계 방향 2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반토크 현상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펠러가 한쪽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기체는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 돌면요? 네. 프로펠러가 전부 다 4개가 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한쪽 방향으로만. 돌면 예. 동체는 그 반대인 반시계를 돌아버립니다. 예. 이게 반토크 현상이에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시계 방향이랑 반시계 방향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반토크 현상이라는 게 이 얘기고요. 나중에 역학 때 보면 작용 반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프로펠러의 개수입니다. 4개는 쿼드. 네. 그다음에 넘겨서 헥사는 6개, 옥토는 8개, 도데카 12개.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나오진 않는데요. 가끔 나옵니다. 쿼드, 헥사, 옥토. 이게 옥토가 뭔지 아세요? 네. 문어. 예. 문어 8개 다리. 헥사는 육각형을 얘기하죠. 자, 쿼드는 자, 그다음에 FC. 그러니까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우리가 조종기가 송신기거든요. 송신기에서 어떤 명령을 주면 수신기가 받아서 이걸 FC에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서 연산을 합니다. 어떤 연산을 하냐면 뭐 회전에 대한 거, 각속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압의 어떤 고도에 대한 거, 위치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서 모터한테 명령을 주는데 1번 모터 몇 바퀴 돌아, 2번 모터 몇 바퀴 돌아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모터가 이따 나오겠지만 브러쉬 리스 모터는 꼭 ESC가 있어야 됩니다. ESC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 변속기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러니까 드론의 비행 원리는 그 모터의 회전수입니다. 모터의 회전수 가지고 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IMU가 관성 측정 장치고요. 가속도 센서는 이제 그 기체 기울기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자이로는 회전에 대한 겁니다. 지자계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쉽게 그냥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속도는 그 수평에 대한 거 적으세요. 속도에 대한 거냐. 속도. 그다음에 자이로는 회전. 지자계는 나침반이에요. 나침판. 그래서 드론은 북쪽이 어딘지 압니다. 얘는 그거를 인지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내가 맨 처음에 띄웠던 데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는 지금은 나온 드론들은 다 초음파 센서도 달려 있거든요. 어떤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압 센서는 고도 측정을 해주는 센서예요. 고도 측정. 기압 센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GPS는 그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위성 항법 시스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PS는 원래 그 미국의 인공위성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도 명사처럼 쓰기 때문에 그냥 GPS라고 하지만 지금은 GPS만 잡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의 그라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도까지 다 잡습니다. 잡아서 보통 요즘 나온 드론들은 20개 이상 잡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최소 4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3개는 위치, 그다음에 한 개는 시계입니다. 시계 오차 부정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드론들 보면 한 10개 이상 잡아야지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모터 문제 꼭 나옵니다. 모터에는 일반 브러쉬 모터, DC 모터가 있고요. 브러쉬 리스 모터, BLDC 모터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한글로 안 나오고 BLDC, DC라고 나올 수 보면 브러쉬가 없다는 뜻이에요. 브러쉬가 없어가지고 수명이 길고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발열이 적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꼭 변속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에 브러쉬 모터는요, 그러니까 장난감 왕구형 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망가집니다. 가격도 한 3,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브러쉬 리스 모터는 보통 기본이 몇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변속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러쉬 모터는 그 여기다가 전원을 넣게 되면 그냥 핑핑 돌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브러쉬 리스 모터는 뭐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저속부터 고속까지 가능합니다. 그 ESC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뭐 꼭 안 보셔도 됩니다. ESC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모터 재원에서 보면 그 8120이면 예를 들어서 8120 2300 kV 하면 8120의 81은 지름, 20은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00 kV, 킬로볼트 아니에요. kV입니다. 이 kV의 뜻이 뭐냐면 1볼트의 전압으로 1분 동안 회전하는 분당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kV. 그래서 2300 kV 하면 1분에 2300 곱하기 몇 볼트짜리냐 곱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10볼트다 그러면 23000번 돌겠죠. 이거는 kV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작은 기체예요. 그러니까 뭐 레이싱 기체 이런 것들이 회전수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농업용 드론은 제게 77인가 그래. 그럼 77 kV예요. 뭐 예전 거 저희 지금 교육원 기체는 뭐 100 kV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방제용 드론들은요. 그만큼 프로펠러가 크기 때문에 적게 돌아도 양력이 큰 겁니다. 자, 일단 밑에 보시면 아래 내용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뭐 왕복 엔진의 윤활유 역할, 이거는 옛날의 문제인데 지금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윤활력, 냉각력, 압축력이고 틀린 답이 뭐냐면 방 무슨 역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프로펠러 추력을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자, CW 아까 말씀드렸죠. 클락 와이즈의 약자고요. CCW 카운트 클락 와이즈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그 직경이랑 피치가 나오는데요. 직경은 지름이 되겠죠. 지름이 되는 거고, 피치가 뭐냐면 피치가 뒤에 나옵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진하는 기하학적인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요게 그래서 피치가 클수록 드론 같은 경우는 고고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위로 쫙 올라가겠죠. 다음에 프로펠러의 이상 발생 시 진동 발생한다.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프로펠러가 이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진동 발생. 자, 프롭의 무게 중심과 회전 중심이 불일치할 때 진동이 발생하고 부분 손상이 이루어지고 뭐 주파수 변화가 된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를 적어놓은 거여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 아래 보시면 프로펠러의 재질은 카본, 우드, 플라스틱, 금속 재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무겁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아까 모터 문제, 프로펠러 문제, 이제 배터리입니다. 꼭 나옵니다. 배터리. 자, 그 드론에 쓰는 그 배터리는요,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입니다. 리튬 폴리머. 그래서 LiPo 해가지고 리포 배터리라고 합니다. LiPo 적어보세요. L 대문자 소문자 그쵸? PO 리포 해가지고 리포 배터리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11.1V는 3개짜리고요. 14.8V는 4개, 22.2V는 6개짜리 어떤 벽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의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래서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해놓으면 지네끼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아놔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한 셀당 3.7V가 전격 전압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핸드폰은 그 빵까지 쓰고 100까지, 그러니까 빵까지 쓰고 100까지 충전하고 또 빵까지 쓰고 수 있잖아요. 근데 드론 배터리는 안 그래요. 이게 3.7V가 50%라고 하고 여기서 100%가 4.2V예요. 4.2V 또 쓰면 3.7V 또 충전하면 4.2V.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지 뭐 한 2점대까지 쓰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망가집니다. 얘네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셀이 있다.
보통 교육용 저희 방제용 드론들은 6셀을 많이 쓰고요. 어떤 뭐 레이싱 기체들은 뭐 3셀이나 4셀들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용량은 1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 그래서 뭐 1000mAh, 저희가 보통 교육원에서 쓰는 거는 16000mAh입니다. 16000. 오른쪽에 그림은 12000mAh 나와 있죠. 자, 드론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 방전율이 셉니다. 방전율이.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 드론을 어떤 하늘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000mAh지만 얘를 15배의 힘 또는 20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게 방전율이에요. 방전율이 세면 나쁜 점은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드론 배터리 리튬 폴리머는 방전율이 셉니다. 자, 배터리 종류에서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거기서 보시면 리튬 폴리머 장점 단점이 있고요. 리튬 이온도 지금 거의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드론용으로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배터리 전압 보시면 전격 전압은 3.7V, 그다음에 완충 전압은 4.2V, 보관 전압은 3.8V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보통 50에서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최소 전압은 2.8%, 이거도 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밑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드론에 쓰이는 배터리의 종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특히 화학 기호로 나옵니다. LiPo, Li 이온, 리튬 이온, 그다음 리튬 철, 그다음 니켈 수소, 니켈 카드뮴, 니켈 아연. 이외에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적혀 있고요.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드론이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할 때는 언제이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모터에 열 발생이 심합니다. 자, 배터리 관리 방법. 이거 꼭 나옵니다, 시험에.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그 스웰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배부름 현상. 이게 뭐냐면 그 직사각형 그 직육면체인데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면 이 안에서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그 좀 더 있으면 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는 현상의 원인은 과충전, 과방전, 고열, 충격, 내부 파손, 그다음에 완충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할 때, 이거는 이제 100% 상태에서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면, 얘는 아까 방전율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셀들이 각자 자기 맘대로 빠집니다. 그러면 셀이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그 배부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정상 범위 이상에서 사용할 때, 그다음에 급속 충전, 그다음에 겨울철, 특히 겨울철에 추울 때 장기간 추운 곳에 있으면 얘네들도 배터리가 금방 망가집니다. 복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저희 방제할 때 방제하고 나서 뜨거운데 바로 충전을 시키면 요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어떤 그 과충전으로 인해서 불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전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고등이 경고음이나 경고 LED가 뜨면 즉시 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자, 배터리 보관 방법 잘 보시고요. 습기가 많은 곳 안 되죠. 그다음에 셀당 일정 전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배터리 폐기 방법, 소금물에 1일 이상, 이건 뭐 어디는 일주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수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며칠 동안 담가놔야겠죠. 담궈놓게 되면 그 소금에 있는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게 방전이 됩니다. 배터리가. 그다음 완전 방전한 다음에 이거는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일반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 지금 교육원에 바로 앞에 그 파란 통이 있어요. 거기 안에 보시면 지금 배터리 한 10몇 개 지금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지금 폐기하려고 제가 담가 놓은 겁니다. 자, 조종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스로틀, 러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론의 어떤 기본 조작이 있는데요. 지금 스로틀은 상승 하강, 러더는 좌회전 우회전, 요게 왼쪽이고요. 우리 지금 모두 2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 앞으로 밀면 엘리베이터 전진 후진,
그다음에 에일로론, 좌로 이동, 우로 이동. 지금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모드 1이 있고 모드 2가 있는데요. 모드 1은 헬리콥터나 비행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조종하는 법이고요. 드론은 보통 모드 2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면 모드 2에 대해 나옵니다. 스로틀 러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일로론 이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파수는 2.4GHz입니다. 이거는 뭐 그 전파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2.4GHz. 그다음에 멀티콥터 조종기 테스트 방법. 기체와 30m 떨어져서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레인지 모드는 어떤 거리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몇 미터 못 벗어나게 테스트를 한다. GPS 모드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스틱을 놔도 가만히 있는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모드가 GPS 모드고요. 애티튜드 모드, 자세 모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GPS를 껐기 때문에 고도만 유지하고 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얘는 흐릅니다. 자세 모드는 저희 시험 때 정상 접근 및 착륙 실시가 자세 모드로 하는 비행입니다. 자, 비상 절차 이것도 꼭 나옵니다. 여기 시험 문제 그 40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비상 절차가. 다른 그 항공기가 오게 되면 진로를 양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거리 준수하고 장애물을 등지고 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상식적인 거니까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GPS 이상이 생기면 즉시 자세 모드로 전환해서 비행을 해라. 그 다음에 FC 이상 경고등.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경고등이 뜨면 즉시 불시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 컨트롤은 뭐냐면요. 조종기와 기체의 신호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건물 뒤로 드론을 보내거나 아니면 산 뒤로 보내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방해 물질이 있으면 방해 전파가 있으면 노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비행 후 점검상 송신기를 끄고 그러니까 조종기를 끄고 기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열이 식을 때까지 해당 부위를 점검하지 않는다.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신기, 기체에 있는 수신기는 기체 전원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수신기를 별도로 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비상 조치 방법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비행 전후 점검사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행 후 수신기 배터리 점검,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드론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력계통 부위의 볼트 조임 상태 점검. 그 다음에 블레이드가 저기겠죠. 프로펠러 파손 점검. 그 다음에 송수신기 배터리 잔량 확인.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비행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거기 뒤에는 아닙니다. 다 X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역학을 하겠습니다. 자, 10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역학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비행 항공기 적용하는 힘 4가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요거는 꼭 나오는데요. 양력은 뜨는 힘이죠. 그 다음에 중력은 지구 밑으로 당기는 힘, 추력은 나아가는 힘, 그 다음에 항력은 방해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양력에 보시면 항상 중력의 반대는 아니다. 베르누이 정리, 뉴턴의 운동 법칙, 재산 법칙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4개의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요게 나는 거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추력과 항력이 같으면 등속도 비행, 항력이 크면 감속 비행, 추력이 크면 가속도 비행, 같으면 수평 비행, 추력, 항력 같고 양력, 중력 같으면 수평 등속도 비행한다. 요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 꼭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자, 비행기 축은 뺄게요. 지금 요거는 시험에 요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깁니다. 그 다음에 에어포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행기의 단면,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력 발생의 구조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비행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과 뒷전을 이은 게 시위선이고요. 시위선. 그다음에 캠버는 그 옆 오른쪽에 보시면 그 원 동그란 거 있죠. 이게 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을 이은 게 캠버선인데 요거와 그 두께가 큰 것들이 그 비대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력 발색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위선만 기억을 하세요. 자, 받음각은요. 받음각은 그 진행 그 상대풍이라고 하거든요. 불어오는 상대풍과 시위선과의 각이에요. 이게 불어오는 바람과 상대풍, 에어포일의 시위선 사이의 각을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기 역학적인 각이고요. 받음각이 크면 클수록 양력이 큽니다. 양력이 큽니다. 오른쪽 그림 참고로 하시고, 이게 근데 너무 받음각이 커버리면 스톨, 이게 뒤집어지는 현상, 실속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오죠. 실속. 이게 어느 일정 각, 임계각을 넘게 되면 실속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공기의 흐름이 여기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너무 각이 크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박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여기 이제 와류가 생기면서 이 치는 겁니다. 이 치게 되면 항력이 되겠죠. 그러면 실속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각은요,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오른쪽 그림 설명드릴게요. 기체의 기준선과 날개의 시위선과의 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체의 기준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뜰 때, 수평비행할 때, 하강할 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붙임각은요, 이건 설계각이에요. 설계각. 그러니까 내가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면 각을 더 크게 하겠죠. 나는 국내용이야. 그럼 굳이 각을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설계상의 각입니다. 점성은 달라붙는 거, 비점성은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난류, 터뷸런스는 그 바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측류는 그 규칙적으로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비행기 탈 때 보면 갑자기 기장님이 지금 난류 현상으로 인해서 안전벨트 매라고 하거든요. 그럼 영어 들으시면 터뷸런스 나옵니다. 터뷸런스. 자, 요거는 그다음 공기 밀도와 엔진 출력, 요거는 읽어 보세요. 이건 뭐냐면 공기 밀도가 높아야지 엔진 출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고도가 올라가면 공기 밀도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엔진 출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이원 같은 데 가서 그 고도 높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방제를 하면 배터리가 금방 나갑니다.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모터를 더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금방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고도 상승에 관한 거, 요거 다 시험 나오는 겁니다. 공기 밀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엔진 출력이 낮아진다. 요거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륙거리 짧게 하는 방법, 착륙거리 짧게 하는 방법, 시험 꼭 나와요. 이거 나오죠. 이륙거리 무게 적게 하고 추력 크게 하고 고양력 장치를 이용하고 배풍으로 이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어지겠죠. 뒤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착륙거리 짧게 하는 방법, 이것도 꼭 나옵니다. 시험에 둘 중에 하나 꼭 나온다. 자, 이거는 클랩, 바람이 흐르는 대로 개걸음으로 어프로치하는 착륙 방법을 클랩 착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우리가 착륙할 때 우리는 모르는데 옆으로 착륙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걸음 나오면 답이 클랩 착륙입니다. 그 다음에 활공거리와 높이에 B 나오죠. 이거에서 높이분의 활공거리가 이게 활공비입니다. 그래서 5,000피트분의 1,000피트, 이게 2. 그래가지고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일자가 여기 일자가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전이, 박리. 전이는 그 층류 난류로 옮겨가는 현상과 그 다음 박리는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시간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관성의 법칙. 이거 정지관성, 운동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먼지 터는 거, 이거는 다 정지관성이고, 우리 버스 탈 때 갑자기 정지하면 몸이 앞으로 가죠. 이거 운동관성.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가죠. 이거는 정지관성. 이런 것들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가속도의 법칙. 어떤 운동이 운동을 하는데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면 더 가속하려는 성질을 가속도의 법칙. 그다음에 작용반동의 법칙. 아까 얘기한 반토크 현상을 얘기하는 법칙이 뭐냐? 그러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다음에 물리량, 벡터와 스칼라 꼭 나옵니다. 이거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예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 질량, 길이, 넓이, 온도, 부피, 면적은 방향이 없습니다. 크기가 있기 때문에 스칼라. 속도, 중량, 가속도, 양력, 항력, 추력, 이거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뭐 스칼라를 골라라, 벡터를 골라라고 안 나오고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나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 요건 제가 칠판에 좀 해야 되는데요. 좀 설명만 할게요. 자, 베르누이 정리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좁은 통로가 있고 넓은 통로가 있어요. 좁은 통로는 속도가 빠르고요. 넓은 통로는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그 물호수 잡으면 아시죠? 그러면 좁은 통로는요, 속도가 빠르지만 내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넓은 통로는요, 속도가 느리지만 압력은 큽니다. 이게 우리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는 힘.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좁은 통로는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작고, 그 다음에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자,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작아지는 바작. 다음에 속도가 느리면 다음에 압력이 커지는 누크. 바작 누크. 꼭 기억하십시오. 압력과 누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정압은 그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압은 움직일 동이잖아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동압이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압이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압과 압력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고요. 그다음에 그 베르누이 정리를 정리한 게 뭐냐면 전체 압력은 정압과 동압이 항상 일정. 정압과 동압의 합인 전체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가 베르누이 정리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고 속도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즉 정압과 동압은 반비례한다. 그다음에 동압과 정압의 차이로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앞에 밑에 보시면 약간 니은자 뾰족한 관이 있어요. 그게 피토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속도계예요. 속도계. 그 내용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흐르는 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뭐냐 풍동 실험이에요. 실제로도 보시면 자 같이 출발한 요거와 요게 위에가 빠르고 아래가 느려요. 그렇죠? 위에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베르누이 정리가 양력 발생을 설명하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자, 양적 발생 원리에서 아까 베르누이 정리,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근데 베르누이 정리가 더 큰 발생 원리가 됩니다. 자, 항력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지면 효과. 지금 뭐냐면 우리가 드론을 비행기 마찬가지예요. 지면에 있을 때 시험 문제를 보면
지면자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지면 효과입니다. 그 지면에 근접해서 운용할 때 로터 하강풍이 지면과 충돌로 인해서 양력 발생이 증대되는 현상을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날개 폭의 6분의 1이 되는 고도에서 추진력이 20% 증가한다. 지면 효과를 받게 되면 유도 기류는 그 위에 도는 거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요게 감소하고 유도 항력이 그러니까 유도 기류가 적어지면 유도 항력도 작아집니다. 받은 값 증가해서 양력이 증가한다.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하여튼 지면자가 나오면 꼭 지면 효과다. 이거는 잘 나오는 겁니다. 요건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전이, 성향, 정의, 양력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무게중심, 저희가 요거는 CG라고 합니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 해가지고 어떤 그 중력의 알자 토크가 0인점인데, 당연히 드론은 어떤 뭐 그 중심이 가운데입니다. 드론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드론의 메인 프레임 중심이 CG 무게중심이 된다. 자, 압력 중심이 있고 공기력 중심이 있는데요. 자, 이것만 외우세요. 공기력 중심에서 변화하지 않는 가상의 점, 변화하지 않는 나오면 공기력 중심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뭐 작용하는 공기력의 합력점, 이런 것들은 그 변화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압력 중심.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만 기억하세요. 변화하지 않는 공기력 중심.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기력 중심이. 자, 요건 넘어갈게요. 자, 뒤에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무게중심이 전방에 있는 경우, 후방에 있는 경우, 요건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요거는 근데 일단은 문제로 외우시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거를 암기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Q&H 방식은 그 항공기의 기압 고도계를 맞추는 방식을 Q&H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 역학을 마치겠습니다. 자, 항공 법규 하겠습니다. 법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그러니까 요거는 17년도 3월 30일 날 분법이 됐어요. 저 시작할 때는 그냥 항공법만 있었어요. 17년 3월 30일 날 안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항공사업, 우리가 이제 뭐 교육을 한다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할 때 하는 사업법, 그 다음 공항시설. 이거는 공항시설은 저희랑은 많이 상관이 없죠. 여기서 보시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요거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사업. 그래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뭐 식당을 하게 되면 그냥 식당 사업자만 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청 위생과 이런 데서 그 보건소 이런 데 다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항공도 마찬가지로 그 지방항공청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지를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교육, 그다음에 농업 지원, 그러니까 방제, 그다음에 촬영, 그다음에 산림 쪽 예찰,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기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기체 신고증, 조종자 증명, 그다음에 보험 가입 증명서, 그다음에 대인은 1억 5천, 대물은 2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25km 초과되는 거는 안정성 인증 검사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은 3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25km 이하는 없어도 되고요. 25km 초과되는 거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기체 신고입니다. 2km 초과되는 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신고할 때는 그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신고서는 따로 없고요. 들어가면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드론의 종류, 그다음에 제조사가 어디냐,
그다음에 몇 킬로냐, 이륙중량, 최대 이륙중량, 그다음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뭐 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원 및 성능표, 요거는 각 제조사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 사진,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사진 사이즈, 가로 15, 세로 10. 그다음에 추가된 게 뭐냐면 기체 제작 번호가 나오게 촬영을 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고서 빼고 4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신고 서류가 아닌 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자격증 필요 없죠. 자격증 뭐 기체 신고니까 이런 것들. 보험 필요 없죠. 자, 변경일 멸실입니다. 자, 변경은 30일 이내, 멸실은 15일 이내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 30일, 멸실 15일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비사업용 비행장치 중에서 신고 제외사항이 있어요. 요건도 시험에 나옵니다. 연구기관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군사 목적, 그다음에 계류식 무인장치, 그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제작됐는데 판매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2kg 이하, 무인 비행선은 12kg 이하, 길이 7m 이하, 이거도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패더글라이더, 낙하산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력이 있는 거 신고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거기 공단에서 안내 책자 제가 해놓은 거고요. 변경 신고,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내용 나온 거고요. 안전성 인증 검사 오른쪽 아래 보시면 동력 비행장치, 회전식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 25km 초과, 동력 패러글라이더, 12km 초과, 길이 7m 초과의 무인 비행선,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는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격증 때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지도자 때는 꼭 나오고요. 이거는 보시고,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 신고하는 절차,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C4, CM 000 1234. C는 초경량 비행장치고요. 그다음 C4가 1종이에요. 그러니까 4종이에요, 4종. C4가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C4가 1종이고요. C3가 2종, C2가 3종, C1이 4종입니다. 그 다음에 C가 영리기체, N이 비영리기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붙이는 장치 위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성 인증 검사 25km 초과되는 무인 비행 장치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초도 검사, 최초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 검사, 재인증 검사, 정기 검사 4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사업용, 비사업용 다 2년입니다. 2년. 자, 수시 검사는 기체가 파손돼서 정비를 했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가지고 받는 검사고요. 재인증 검사는 어떤 검사에서 불합격 받았을 때 다시 받는 검사를 재인증 검사라고 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안전성 인증 검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격 증명은 만 14세 이상, 중학교 2학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도조종자, 실기평가 조종자는 만 18세 이상, 전문교육기관 운영자는 만 25세 이상. 이거도 시험에 나오는데 가끔 틀려요. 이게 자격증 만 14세입니다. 지도자 실평은 만 18세,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만 25세. 그리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전문교육기관, 우리는 전문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전문교육기관은 어떤 자체 시험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지도조종자 실평, 그러니까 지도조종자 1명, 실평 1명 이상, 그 다음에 당연히 시설 장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교육 커리큘럼 있어야 되고요. 훈련 규정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비행 장치 보유 공간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육생들이 이렇게 저쪽 컨테이너에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드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유 공간 필요한 줄 알고 다른 이건 당연히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유 공간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비행 구역과 공역.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이 비행 정보 구역 FIR입니다. 요거도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FIR이 뭐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요거 내용 나오면서 이게 뭐냐? FIR 나오고요. 자, 여기서 공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 것만 볼게요. 관제구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위로 200m 얘기합니다. 이 관제구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UA 구역. 그다음에 뭐 통제 공역이 아닌 것은 비행 금지 구역, 제한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구역 이게 통제 공역이에요. 주의 공역은 훈련 구역, 군 작전 구역, 위험 구역, 경계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A, B, C, D, E에서 E, F, G에서 G는 모든 그 비행이 가능한 거고요. F는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와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 F 등급. G 등급은 우리가 다 알릴 수 있는 고용을 얘기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그 구술 때 나옵니다. P73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1해리가 1.85 정도 됩니다. P73 R75는 P73 빼고 대통령실 빼고 서울 지역이랑 일부 경기 지역을 얘기합니다. 원전 5군데 P61부터 65까지. P73은 용산 대통령실 중심을 얘기합니다. R75는 그 P73 빼고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P자가 붙으면 금지 구역이에요. R이 붙으면 제한 구역이고요. 원전 지역 P61부터 65까지. 요거는 구술 때 꼭 물어봅니다.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원자력 연구소. 그래서 요거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몇 킬로인지 18.6km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P518은 휴전선 지역. 자, 그 다음에 각 관제권이 있겠죠. 관제권은 그 공항을 얘기합니다. 공항. 요거는 9.3km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행승인 신청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 플라이라는 어플에 들어가 보면 내가 비행할 수 있는 곳인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빨간 글씨 신고할 때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동승자의 자격 소지 여부예요. 우리 부두종사가 당연히 자격 소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고요. 항공 촬영은 여기 바뀌었어요. 요번에 바꾼 게 뭐냐면 모든 항공 촬영은 사전 승인을 받는 거에서 촬영 금지 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찍는 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어디 뭐 근접해서 중요 시설을 찍지 않으면 굳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요게 지금 바뀐 겁니다. 제가 요거 새로 집어넣은 거 거기 없을 거예요. 촬영 전 사전 허가 조항에서 촬영 금지 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한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촬영 금지 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 지역은 제한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촬영 금지 시설에 포함. 예. 요거는 뭐 개인이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 별개입니다. 같이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비행 승인을 내야 되는 곳이면 같이 해야 됩니다.
빨간 글씨요. 촬영, 항공 촬영과 이렇게 드롭플라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요거 좀만 우리 올라가면 포곡은 항공대 있잖아요. 네, 헬기 못 날려요. 안 돼요. 네. 이런 데 되고요. 됩니다. 여기는 또 안 돼요. 2천 네. 관제권이고요. 자, 그다음에 특별 비행 승인, 야간 비행과 비과시권 비행에 대해서는 특별 비행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6개월 정도 낼 수가 있고요. 어떤 그 장치에 어떤 그 보안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안전 장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조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예. 요거도 꼭 보셔야 돼요. 가시권 비행, 음주 비행 0.02, 음주 비행 0.02입니다. 알코올. 네. 식사하고 좀 이따가 오후에 오겠습니다. 네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낙하물 투하 금지, 그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행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준수사항 시험에 나옵니다. 자, 0.02 기억하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네, 요거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이건요. 그다음에 비행경로 증명서에 필요한 서류는 이종보통 이상이다.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서 대체하는 게 운전면허증이에요. 신체 검사서 대체하는 게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못 딸 정도면 몸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대체합니다. 경력증명서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밑에 굵은 글씨들은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 읽어보시고요. 요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읽어보세요. 이거를 왜 암기하지 마세요. 마시고 시험 문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항공기상입니다. 항공기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문제 정도 나오네요. 10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론이 20문제, 법규가 10문제, 기상 10문제.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의 구조에 대해서 복사, 전도, 요거는 대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학교 다닐 때 대류는 배웠는데 이류는 안 배웠을 거예요. 대류는 수직 이동을 대류라고 하고요. 수평 이동을 이류라고 합니다. 항공에서는 이류까지 나와요. 자, 대기의 구조에서 자, 오른쪽 보시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이 있는데요. 대륙권은 한 11km 정도까지가 대륙권이고 우리가 사는 곳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자, 이쪽에 우리가 사는 곳에 날씨 변화가 있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온 감률 1km 상승할 때 6.5도씩 감소한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 1000피트가 그러니까 그 150, 그러니까 1000피트가 300m예요. 300m. 그래서 300m 올라갈 때 2도씨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현재 25도인데 300m 올라가면 1000피트 올라가면 몇 도냐? 그러면 21도가 되겠죠. 거의 23도라고 하면 이렇게 2도씩 떨어진다. 기온 감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대기에서 질소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 진북과 자북이 있는데요. 우리는 진북은 그 GPS가 보는 방향이 진북이에요. 그다음에 나침판이 보는 방향이 자북이고요. 그래서 진북과 자북의 차이 때문에 어떤 그 평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오차 때문에 드론이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표준 그 대기에서 다음 중 1기압의 단위가 다른 것은 그러면 1기압
13.25 헥토파스칼, 760mm HG 수은 요거를, 그 다음에 760mm가 인치로 바꾸면 29.92 인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상 요소는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온, 기압, 습도, 구름, 강수, 시정, 바람. 그래서 기기, 숙구, 강시바라고 저 외웠었어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해수면 그 고도를 얘기하자면 그 지표면에서 그 위에까지를 AGL이라고 해요. AGL. 어보브 그라운드 레벨. 그 다음에 MSL. 이건 뭐냐면 이거는 바닷가 기준인 겁니다. MSL. 그래서 지금 좋은 드론들 보면 뭐 M300 같은 거 보면 해수면 기준 고도가 나옵니다. 해수면 기준 고도가. 자, 그 다음에 기온, 태양열을 받아서 가열된 대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백엽상 아시죠? 백엽상. 학교에 그 온도랑 습도 재는 장치, 백엽상. 그게 1.5m예요. 1.5m. 그다음에 통상 일출부터 일출 후 1시간 사이가 가장 낮은 기온이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 열량, 비열, 현열, 잡열 요거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과냉각수. 착핑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과냉각수입니다. 이게 이제 0도씨 이하가 되면 고체가 돼야 되는데 얼음이 돼야 되는데 얼음이 안 되고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가 어는 걸로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착비 현상이 일어나면 항공기한테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요거는 내용 보시면 되고,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내용 이거 보세요. 자, 그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 그러니까 고기압은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가 많으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하강 기류예요. 저기압은 공기가 주로 낮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예요. 상승 기류.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 기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나옵니다. 발산하게 되고요. 저기압은요, 시계 방향으로 발산.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은요, 날씨가 온도가 높고요, 구름이 있을 수가 없죠. 하강 기류니까. 그다음에 건조하고 맑다. 그다음에 저기압은 온도가 낮고 구름이 생기고 흐리고 비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방향은 남반구와 북반구 반대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남반구는.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나옵니다. 반대가 됩니다. 자, 진고도, 절대고도. 진고도는 해수면 고도를 얘기를 합니다. 진고도. 절대고도는 지표면에서부터 높이니까 AGL. 그러니까 진고도가 MSL이 되는 거고 절대고도가 AGL이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속도와 속력에서 속도는 벡터량, 속력은 스칼라 얘기하고, 지금 빨간 것만 얘기할게요. 바람, 풍향은 10m입니다. 10m 기준. 아까 온도랑 습도는 1.5m고요. 풍향은 10m 기준입니다. 10m 기준 보시고, 기압 경도력.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 기압 경도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무거운 공기, 고기압은 내려가죠. 가벼운 공기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거운 공기에서 가벼운 공기 쪽으로 흐르는 게 기압 경도력이에요. 이게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정의가 뭐냐면 공기의 움직임이거든요. 공기의 이동. 이게 기압 경도력을 얘기합니다. 자, 해륙풍, 상곡풍.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 그 해륙풍을 얘기할게요. 그러면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낮에, 그러니까 물은
물은 비열이 커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자, 땅은 태양이 뜨거우면 뜨겁고 해가 지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어디가 차갑죠? 해가 뜨면요? 네, 해가 뜨면 바다가 차갑죠. 그럼 바다 쪽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해풍입니다. 해풍.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육지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보면 육풍입니다. 육풍. 여기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똑같아요. 삼곡풍이에요. 낮에는 꼭대기가 더워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곡풍이 되는 거고, 밤에는 위에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삼풍이 됩니다. 삼곡풍. 자, 계절풍.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해륙풍과 비슷하게 계절풍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바다가 차갑기 때문에 바다에서 대륙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대륙이 차갑기 때문에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북서 계절풍이 됩니다. 그다음에 팬현상은 우리 그 동해안 쪽 어디죠? 그 대관령 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습하고 찬 공기가 지형적 상승 과정을 통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높새바람 쪽, 그러니까 그 영동 쪽에 그 비랑 눈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팬현상 때문에. 자, 구름 생성. 요거는 꼭 나옵니다. 자, 구름 생성을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수증기가 상승합니다. 상승하게 되면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응결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부피 팽창한 게 응결이 됩니다. 액체가 됩니다.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 그래서 그 구름 생성이 되는 원인을 보면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만날 때,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이게 응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공기가 장애물을 만날 때, 산 같은 거, 아까 여기 동해안 그 대관령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 구름이 생성되는 그 원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름의 관측을 보면 그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차폐 비율 가지고 울량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단계가 있고 8단계가 있어요. 보통 지금 항공대에서는 8단계를 하는데, 클리어, 그 다음에 퓨, 그 다음에 스캐터, 브로큰, 오버캐스트, 이렇게 지금 이제 8단계로 하게 되면, 지금 그 8단계, 9단계까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아무것도 없으면 클리어, 그 다음에 8분의 1부터 8분의 2까지가 퓨, 그 다음에 8분의 3부터 8분의 4까지가 스캐터, 8분의 5부터 8분의 7이 브로큰, 꽉 차 있으면 오버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약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퓨, 스캐터, 그다음에 브로큰, 오버캐스트. 자, 구름의 종류 12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10가지가 있습니다. 12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0개. 10개인데요. 요거는 그냥 보시고 암기하십시오. 네. 저도 설명 못 하겠습니다. 이거. 상충은에 있는 거, 어떤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세요. 자, 강수는 전체 모든 그 물을 얘기하겠죠. 비, 눈, 가랑비, 뭐 우박, 그다음에 이슬, 안개비 전부 다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이슬비는 0.5mm 이하. 여기 오타가 많네. 자, 0.05mm 이하 크기,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0.5. 그 다음에 안정한 대기와, 이것도 틀렸네. 자, 안정된 대기와 불안정한 대기가 있습니다. 안정한 대기는 그 지속적 그 강수가 오고,
잔잔한 기류, 그다음에 불량한 시정. 그러니까 대기가 안정되어 있으면 공기가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시정이 안 좋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안정한 대기에서는 오히려 그다음에 그 양호한 시정을 볼 수가 있다. 정란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구름이. 자, 안개, 그 구름과 안개의 기준이 뭐냐면 지표면에서 15m 이내에 깔려 있으면 안개입니다. 이게 구름은 그 위에 있으면 안개가 되고요.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안개가 생성되는 원인 아니면 안개가 사라질 조건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그 수증기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노점 온도 이하로 냉각되고 응결핵이 다량 함유하고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면 생성 원인. 기온 역전이 뭔지 아세요? 자,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온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 위에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게 기온 역전입니다. 그다음에 안개가 사라질 조건, 그 지표면이 따뜻해질 때, 그다음에 바람이 강해질 때, 그다음에 공기가 유입돼서 상승될 때 사라질 조건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자, 복사 안개는 야간에 일어나는 거고요. 증기 안개는 호수나 강, 그다음에 이류 안개는 그 바다에 있는 거. 요거 기억하십시오. 활성 안개는 산, 증기 안개는 호수, 이류 안개는 바다, 활성 안개는 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시정.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최대 가시거리를 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7마일, 10km다. 10km. 자, 시정이 나쁜 날, 안개 낀 날, 그다음에 습도가 70%가 넘는 날은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다음에 시정의 종류에서는 자, 수직 시정, 우시정, 활주로 시정 또 다른 게 있는데 우시정을 주로 씁니다. 우시정. 관측자가 서 있는 360도 반경에서 최소 180도 이상 수평 반원 범위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수평 거리를 우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항공에서 보는 시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기단 나오죠. 기단 나옵니다.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기단,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츠크해, 북태평양, 적도. 그래서 시베리아는 겨울에 꽃샘추위 오는 거고요. 양쯔강은 봄과 가을, 오츠크해는 초여름, 북태평양은 장마 전선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초여름 날씨를 뭐 영향을 주는 기단은 그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주로 양쯔강 아니면 오츠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전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면을 전선이라고 하는데 한냉 전선, 온난 전선, 폐쇄 전선, 정체 전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한냉 전선, 참 차가운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어느 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찬 공기가 움직이면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리겠죠. 이게 찬 공기가 무거우니까. 그럼 이게 한냉 전선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찬 공기를 와요. 어떻게 돼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 못 미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온난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냉 전선은 여기 뒤에 나오나? 사진을 뺐네요. 한냉 전선은 그 뒤쪽에서 그 뒤에 비가 옵니다. 뒤에 비가 오고요. 온난 전선은 앞에서 비가 옵니다. 이게. 그다음에 자, 폐쇄 전선은 그 한냉이 온난보다 빨라서 추월하는 전선. 이게 온난을 추월하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들이. 그래서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자, 정체 전선은 서로 미는 거예요. 이게 찬 공기 따뜻한 서로 미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마 전선이 되겠죠. 자, 뇌우 나와 있고요. 이것도 뇌우의 생성 조건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뇌우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불안정한 대기, 공기의 상승, 높은 습도 이게 생성 조건. 자, 착빙 나옵니다. 착빙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그 물체 표면에 그 달라붙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과한 냉각수가 원인이 되는 거고, 항력이 증가하고 양력이 감소해서 영향을 준다. 자, 거친 착빙이 있고 맑은 착빙이 있고 혼합 착빙이 있는데요. 더 위험한 거는 맑은 착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그 낮은 온도로 급속도로 얼게 되면 이게 그 안에가 그 단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천천히 이게 얼게 되면 이게 더 단단하거든요. 우리 보면 그 얼음집에서 얼음을 사면 투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냉장고에서 하면은 투명하지 않죠. 그렇죠? 약간 반투명이잖아요. 그게 더 단단한 거거든요. 맑은 게. 그게 맑은 착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태풍. 태풍도 시험 꼭 나오죠. 17m/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게 태풍이에요. 태풍. 자, 우리 지역이 태풍이고, 자, 그 미국 오른쪽, 북대서양 쪽은 허리케인, 그 다음에 인도양은 사이클론, 그 다음에 호주 쪽은 윌리, 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왜 우리나라 허리케인이 안 오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오는 건 태풍이에요. 타이푼. 그래서, 행성과 이동을 보면, 고온다습한 열대 해양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이 돼요. 해수면 온도가. 거기서 열대 요란으로 생겨서 열대 저기압 생겨서 태풍되고, 시계 방향으로 거대한 회전이 생기면서 이게 태풍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소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생성은 열대성 저기압, 소멸은 온대성 저기압.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대성 저기압, 온대성 저기압. 네. 자, 터뷸런스. 자, 비행 중인 항공기에 그 영향을 주는 악기류가 터뷸런스입니다. 거기 보시면 난류의 강도가 있어요.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나오는 게 뭐냐면 극심한 주의가 요구한다. 극심한 주의가 요구하면 보통 난류. 조종 불능 상태면 심한 난류. 항공기 손상이 초래하면 극히 심한 난류. 왜냐면 극심한 주의가, 자, 난류의 강도 하겠습니다. 드론 조종이 가능하면 약한 난류. 극심한 주의가 요구되면 보통 난류. 극심한 주의가 나오니까 극히 심한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극심한이면 보통이고요. 조종 불능 상태면 심한 난류. 항공기 손상이 초래하는 거는 극히 심한 난류에 속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난류의 강도. 자, 윈드시어. 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돌풍 현상을 윈드시어라고 합니다. 윈드와 쉐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제주공항 윈드시어 치고 나와요. 그러면 그 항공기 내려가다가 다시 고어라운 다시 뜨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조종사들이 조종이 힘드니까 다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윈드시에 계셔야 되고요. 자, 보포트라는 영국 해군 제독이 만든 바람에 대한 그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바람 연기의 흐름으로 알 수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1단계. 나뭇잎이 흔들리면 2단계. 나뭇잎과 가지가 흔들리면 3단계. 작은 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나면 4단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자, 풍속이 있죠.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며 깃발이 날리는 거는 몇 미터 퍼 세크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나오는 요걸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이랑 가지가 움직이면 3.4에서 5.4. 자, 먼지가 일어나고 종이 조각이 날리면 5.5에서 7.5. 이렇게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